전하, 3분 남았습니다. 3분 안에 리야드가 사라집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사우디 왕궁 지하 벙커. 왕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탄도미사일 47팔. 사우디 수도 리야드 한복판을 향해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엇은 이미 한 차례 실패한 뒤였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아직 실전 검증조차 안 된 그 무기뿐이었습니다. 발사하라. 국왕이 주먹을 떨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간 사막의 밤하늘을 찢으며 푸른 섬광들이 연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7발, 단 한 발의 예외도 없이 공중에서 전부 박살이 난 겁니다. 벙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한국 무기라고? 도대체 그 밤 사우디를 구한 그 무기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왜 미국은 이 사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을 지낸 파이살 알라시드입니다. 군 정보국에서 출발해 합참 전략 기획을 거쳤고 왕세자 전하께 직접 안보 보고를 올리는 자리에서 이 나라의 방패를 고르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25년 넘게 이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척추를 타고 올라온 서늘함만큼은 어떤 전장에서도 느끼지 못한 종류였습니다. 공포라는 한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이 나라의 안보 체계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내장이 비틀리는 종류의 전율이었습니다. 그날 리야드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킹 파하드 대로변 카페에서 대취하자 커피 연기가 피어오르고 왕궁 외곽 순찰로에는 경일비병의 느긋한 발걸음뿐이었죠. 평범한 아라비아의 밤이었습니다. 밤 9시를 간 넘겼을 때 관저 책상 위 직통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합참 지하 작전실에서 오는 코드 레드 회선. 이 전화가 울리면 뜻은 하나입니다.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죠. 수화기 너머로 먼저 들어온 건 장교의 목소리가 아니라 실전 공습 경보음이었습니다. 차관님, 이란 본토에서 대규모 발사 징후가 동시다발로 포착됐습니다. 탄도탄,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합산 수십 발 이상, 전부 리야드 방향입니다. 보고서를 쥐고 있던 손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대기 중이던 방탄 차량에 뛰어올라 왕궁으로 질주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이렌이 터지고 있었죠. 왕세자 전하를 모시고 지하 벙커로 내려가 이중 방폭문이 닫히는 순간 초대형 전술 스크린 12개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이란 현대 기지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표식들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핏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무수한 점들이 리야드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낙하하는 탄도탄, 지형을 타고 기는 순항미사일,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히는 적어도 드론까지 뒤섞인 복합포와 공격이었습니다. 정보참모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1차 타격 목표는 동부 라스타누라 원유 터미널입니다. 세계 해상 원유 수출의 핵심이 여기서 나갑니다. 2차 목표는 리야드 외교 구역 한복판, 각국 대사관 밀집 지대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 그 중앙에 있습니다. 라스타누라가 타면 사우디 경제의 동맥이 끊기고 국제 유가가 하룻밤 만에 천장을 뚫습니다. 외교 구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중동 전체가 외교적 대지진에 빠집니다. 이란은 사우디를 때리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벙커 안 공기가 나비된 것 같았습니다. 왕세자 전하는 이를 악문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계셨고 작전관들은 기존 방공망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프랑스제 크로탈, 일본이 핵심 부품을 공급한 유럽제 중거리 체계까지 천문학적 비용으로 쌓은 다층 방공망이었지만 화면의 붉은 점 숫자와 궤적 앞에서 모든 군인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전부 못 막는다. 단 한 발이라도 뚫리면 끝입니다. 미사일 잔여 비행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드는 그때 1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차세대 방공 사업 국제 입찰, 미국 로키드 마틴, 프랑스 탈레스, 일본 미쓰비시가 연합해 리야드로 몰려들었던 그 전쟁. 모두가 하나같이 한국의 천궁 체계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리야드 리츠칼튼 최상층 만찬 자리. 미국 측 수석부 사장 에드워드 캠벨이 올드 패션드 잔을 흔들며 입을 열었죠. 차관님, 사우디가 왜 이등석 무기를 사야 합니까? 한국은 반도체랑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지 미사일을 막아본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 측 장 피에르 뒤발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거들었습니다. 카탈로그가 전장에서 미사일을 막아줍니까? 실전 기록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일본 미쓰비시의 나카무라 케니치가 정중한 미소 뒤에 가시를 심었습니다. 한국 부품이 가전에서는 훌륭하지요. 다만 오작동 한 번이면 도시가 사라지는 무기에도 그 수준이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경험으로, 프랑스는 전통으로,
일본은 정밀 기술로 한국을 깎았습니다. 수법은 달라도 결론은 같았죠. 한국은 어림없다. 하지만 저는 그 에어컨 쾌적한 라운지의 가죽 소파 너머에 있는 진짜를 이미 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 리야드 남쪽 네즈드 사막 극비 시험장.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모래 폭풍 속에서 미국과 프랑스 기술진은 시험을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중단 없이 레이더 먼지 유입 차단 시험을 돌리고 있었죠. 현장 책임자 강태선 수석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팔뚝에 모래 긁힌 상처, 갈라져 피가 비치는 입술, 등판이 소금으로 하얗게 굳은 작업복. 그가 어눌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하늘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에어컨 라운지에서 과거의 영광을 읊던 세 나라의 신사들과 모래를 삼키며 레이더 오차를 밀리미터로 잡는 한국 엔지니어.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답은 자명했습니다. 저는 미국, 프랑스, 일본의 외교 압박과 내부 반대를 전부 정면 돌파하고 제 직위와 경력 전부를 걸고 왕세자 전하께 한국 천궁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선택의 시험대가 벙커 한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스크린 한가운데 새로운 시스템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태극 문양과 함께 메인 작전관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천궁 체계 독자 가동. 기존 방공망이 표적 분류를 못 끝낸 상태에서 한국산 위상 배열. 레이더가 전 표적 동시 2협 순위 자동 산출 완료. 발사 시퀀스 진입합니다. 벙커 천장 너머로 대지를 흔드는 굉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스크린 위에 파란 궤적들이 빗줄기처럼 솟구쳤습니다. 콜드 론칭으로 공중에 먼저 튕긴 뒤 점화하는 한국 특유의 방식이 리야드 밤하늘에 푸른 불꽃을 피운 겁니다. 파란 점들이 살아있는 맹금처럼 각자의 붉은 점을 향해 꺾이며 돌진했습니다. 리야드 상공에서 푸른 섬광들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탄도탄이 부서지고 순항미사일이 분해되고 적어도 드론까지 남김없이 불꽃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외교구역, 대한민국 대사관을 정조준하던 미사일 두 발도 지붕에 닿기 한참 전 상공에서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최종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 리야드에 떨어진 파편 제로, 피 한 방울 없는 완벽한 방어. 벙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완벽한 결과 앞에 아무도 먼저 말을 못 꺼내는 공백. 그 침묵을 깬 건 왕세자 전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꽉 쥐셨던 두 주먹을 천천히 펴시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셨습니다. 검고 깊은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파이살, 자네 판단이 맞았어. 한국이 오늘 밤 우리를 살렸다. 작전실 전체가 터져나오는 환호로 뒤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군복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올드 패션들을 흔들던 캠벨, 와인잔의 뒤발, 정중한 가시의 나카무라가 코웃음 쳤던 그 한국 시스템이 이 나라 수도와 수백만 목숨을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그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동쪽 지평선의 새벽빛이 번질 무렵 정보 참모의 안색이 다시 흑빛으로 굳었습니다. 하늘 기습이 완전히 좌절되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나라의 숨통을 쥐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젖줄이자 사우디의 생명선, 페르시아만의 검고 차가운 바다였습니다. 하늘의 문은 닫혔지만 진짜 지옥은 바다 위에서 막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승리가 안겨준 뜨거운 감격이 벙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왕세자 전하의 눈가에도 비로소 미세한 안도의 기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조금씩 풀며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벅찬 감사를 음미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밤 우리에게 내려준 은총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격이 한 시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서 마지막 잔해의 불씨가 꺼지고 동쪽 사막 능선 너머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겨우 고개를 내밀던 시각이었습니다. 밤새 레이더 화면에 눈을 받고 있느라 실핏줄이 터져 충혈된 눈을 비비고 있던 해상. 정보참모가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전술 단말기 화면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리키는 곳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차관님, 이란 혁명 수비대 해상 전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기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즉각 2차 단계 작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 수백 척이 급속도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벙커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얼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만이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에 끼어있는 이 좁고 긴 바닷길은 세계 경제의 숨구멍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다를 통해 실어 나르는 원유의 거의 3분의 1이 매일 이 물길을 지나갑니다. 이 바다의 가장 좁은 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고작 5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유조선 두 척이 겨우 비켜갈 수 있는 좁은 병목 중의 병목이죠. 만약 누군가 이 해협을 틀어막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의 원유 수출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공장의 불이 꺼지고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 만에 두세 배로 뛰고 지구 반대편 서울의 택시 미터기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 70억 인구의 일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급소인 겁니다. 이란은 하늘에서 정면으로 주먹을 날렸다가 코피를 터뜨린 뒤 이번에는 가장 치사하고 야비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우리의 경제 혈관을 서서히 틀어쥐고 피를 말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스크린을 해상 전술 모드로 전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수천 톤짜리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정정당당하게 끌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풀어놓은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이었습니다. 생김새는 평범한 어부의 나룻배나 작은 레저용 보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군함에 군자도 붙어있지 않았고 군복을 입은 인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 떠있는 여느 민간 선박처럼 보였죠. 그런데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그 작은 배들이 시속 100km가 넘는 미친 듯한 속도로 바다 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물살을 쪼개는 게 아니라 수면 위를 날아다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석관이 위성 영상을 확대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배들의 갑판 덮개 아래에 중화기관 총과 대전차 로켓이 장착되어 있었고 일부 선박에는 소형 어뢰까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수백 마리 풀려 나온 겁니다. 놈들의 전술은 간교했습니다. 우리 사우디 국기를 달고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거대한 유조선 곁에 바짝 달라붙어 위협 기동을 하다가 이쪽에서 대응하려는 순간 미끄러지듯 수면 위를 튕겨나가며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시퍼런 칼날을 목덜미에 들이대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언제든 찌를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이었죠. 이 소식이 전파되자 바다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줄줄이 페르시아만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해상 보험료가 몇 시간 만에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원유를 실어 나르던 초대형 유조선들이 해협 입구에서 닻을 내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사우디의 경제 동맥이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해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수천 톤급 호위함과 초계함이 최대 속력으로 페르시아만을 향해 달려갔죠. 하지만 이건 코끼리한테 파리채를 쥐어준 격이었습니다. 덩치 큰 우리 군함이 그 빠르고 작은 고속정 수백 척을 하나하나 쫓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놈들은 우리 군함이 접근하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군함이 돌아서는 순간 다시 상선들 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마치 모기떼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마리를 잡으려 손바닥을 휘두르면 이미 세 마리가 다른 곳을 물고 있는 시기였죠. 우리 해군은 넓디 넓은 바다 위에서 끝없는 술래잡기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건 이 모기떼가 아니었습니다. 정보 참모가 추가 첩보를 보고하는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이 낡은 민간 화물선으로 위장한 대형 선박의 화물칸 안에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을 숨겨놓고 바다 위를 떠돌게 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녹슨 컨테이너를 실은 평범한 화물선인데 그 철판 아래에는 날개를 접은 채 출격 명령을 기다리는 드론들이 벌집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바다 위를 떠도는 이동식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육지에서 드론을 날리면 발사 지점이 즉각 노출되어 천궁 체계의 반격을 받게 되니까 수천 척의 민간 선박 사이에 섞어놓고 눈에 띄지 않게 바다를 떠돌며 때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이 유령 선박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갑판을 열고 드론대를 쏟아낼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위에는 이 시각에도 합법적으로 운항하는 민간 선박이 수천 척 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드론을 품은 위장 모함을 찾아내는 건 모래사장에서 특정한 모래알 하나를 골라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 화물선의 철판이 열리고 수십 대의 드론이 우리 유전 시설을 향해 혹은 다시 리아드를 향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궁이 하늘에서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가 바다라는 전혀 다른 전장에서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공포. 총성 한 발 없이 우리 경제의 피가 말라가고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든 하늘의 공포를 재현할 수 있다는 이중의 악몽이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분명히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 차갑고 끈적한 공포는 하늘에서 쏟아지던 미사일보다 어쩌면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위장 드론 모함, 이 보이지 않는 유령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란의 칼끝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끝내 평정심을 잃으셨습니다.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정찰기란 정찰기는 전부 띄워라.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돌려서 저 위장 선박들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저는 즉시 우리 사우디가 보유한 최신 해상 초계기와 조기 경보기를 전부 페르시아만 상공으로 출격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프랑스제 해상 감시 레이더, 그리고 일본이 핵심 전자 부품을 납품한 유럽제 다목적 정찰 체계까지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장비들이었습니다. 도입 당시 미국 측 캠벨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위성턴 펜타곤에서 검증된 세계 최고의 해상 감시 능력이라고 가슴을 쳤었죠. 프랑스의 뒤발도 거들었습니다. 지중해에서 북해까지 유럽의 바다를 30년간 지켜온 시스템이라고. 일본의 나카무라 역시 자신들이 공급한 적외선 탐색 소자가 바다 위의 바늘도 찾아낸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그 잘난 시스템들이 이 절박한 상황을 돌파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붙잡고 초조하게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돌아오는 보고의 내용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출격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우리 공군 해상작전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절망만 짙어져 갔습니다. 차관님, 식별이 안 됩니다. 페르시아만에 지금 이 순간 떠있는 민간 선박이 수천 척입니다. 우리가 가진 레이더는 개활 대양에서 대형 군함이나 잠수함의 금속 반응을 탐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고속정과 위장모함은 선체가 나무나 강화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어서 레이더 반사 신호가 주변 파도와 구분이 안 됩니다. 화면에 찍히는 수천 개의 점들이 전부 똑같이 보입니다. 어떤 게 고기잡이 어선이고 어떤 게 드론을 품은 늑대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가라앉았습니다. 적외선 탐색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은 수온이 높고 낮 동안 태양열을 머금은 선박 수천 척이 전부 비슷한 열 신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제 적외선 소자의 해상도로는 무장 선박과 일반 어선의 열 패턴 차이를 구별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낮에 사막에서 선글라스를 벗고 특정 모래알 하나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담한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이를 너무 세게 악문 나머지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사들인 미국의 자존심, 프랑스의 전통, 일본의 정밀함, 세계 최고라는 이름을 달고 온 그 화려한 장비들이 실전이라는 잔인한 시험대 앞에서, 그것도 적의 야비한 비대칭 전술 앞에서 그저 비싸고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뼈로 깨달은 겁니다. 리츠칼튼 라운지에서 올드 패션들을 흔들며 세계 최고라고 가슴을 치던 캠벨, 와인잔 너머로 유럽의 자부심을 읊조리던 뒤발, 정중한 미소 뒤에 가시를 품고 한국 부품의 품질을 은근히 깎아내리던 나카무라, 그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당신들의 그 잘난 기술이 지금 이 바다에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대체 뭡니까? 수천억을 받아가고도 적의 위장 어선 한 척 찾아내지 못하는 이 눈먼 장비들이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고의 결과물입니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 큰 문제는 분노 뒤에 밀려오는 절망이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다시 무덤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궁 덕분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다에서 경제의 핏줄이 하나씩 끊어져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탄 한 발 리야드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식 시장은 이미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거리의 시민들은 불안에 사로잡혀 생필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었던 겁니다.
왕세자 전하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 짙어졌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장군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잃으면 이 나라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이 찬란한 왕국도 석유가 흐르지 않으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수천 척의 배속에 숨은 적의 심장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바다 위의 모기떼를 어떻게 쓸어버리고 숨어있는 유령드론 모함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모두가 답을 잃은 채 체념의 쓴맛을 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벙커의 육중한 강철 출입문이 묵직한 금속음을 내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사막의 열기를 온몸에 두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 위로 매의 눈빛을 번뜩이는 한 사내가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사내의 어깨는 떡 벌어져 있었고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두 손이 주먹을 가볍게 쥔 채 양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짙은 사막 위장복 위로 모래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지만 그 먼지마저도 이 남자에게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에는 선명한 태극 마크, 그 아래에 아크부대를 뜻하는 네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사우디 파견 합동연락장교 윤석주 대령이었습니다. 패배의 공기로 가득 차 있던 벙커 안에서 이 남자만이 유일하게 등줄기가 곧았습니다. 주눅이라고는 한 돌도 찾을 수 없는 자세로 제 앞까지 걸어온 그가 흐트러짐 없는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그러나 벙커 안의 절망을 단칼에 베어낼 것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살 차관님, 미국의 레이더는 대양에서 항공모함을 찾도록 만들어진 눈입니다. 프랑스의 감시 체계는 지중해의 넓은 수평선에 맞춰진 눈입니다. 일본의 적외선 소자는 온도가 낮은 북태평양에서나 제 성능을 발휘하는 눈입니다. 셋 다 훌륭한 눈이지만 이 바다에서, 이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덩치 큰 적만 찾도록 길들여진 눈이니까요. 그는 한 박자 쉬더니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눈은 다릅니다. 저희는 반세기 넘게 세계에서 가장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적과 마주하며 살아온 나라입니다. 북한이 수백 척의 고속정과 잠수정으로 기습해 올 수 있는 서해 바다에서 파도와 어선 사이에 숨은 적의 미세한 흔적까지 잡아내는 기술을 피눈물로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의 거친 손에 검은색 특수보안 저장 장치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쏘아 올린 다목적 정찰 위성과 초정밀 전자광학 위성 네트워크가 페르시아만 전역의 해상 데이터 스캔을 완료했습니다. 벙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들었지만 차마 믿기 어려워 되물었습니다. 스캔을 완료했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석주 대령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적에게는 사신의 미소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자의 미소였습니다. 단순히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란이 아무리 나무판자와 어망으로 배를 감싸고 민간 어선처럼 꾸며놓아도 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열화상 패턴까지는 숨기지 못합니다. 무장 고속정의 엔진은 일반 어선과 발열 구조가 다르고 드론 모함의 화물칸 내부 온도는 너와 완전히 다른 열 지문을 남깁니다. 거기에 더해 놈들이 주고받는 군용 암호 통신의 미세한 전파 징후까지 우리 위성이 전부 잡아냈습니다. 그가 보안 장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안에 이란의 무장 고속정 전 척의 정확한 좌표와 위장 드론 모함 세 척의 실시간 위치가 담겨 있습니다. 수천 척의 민간 선박 속에서 놈들만 골라내어 발가벗겨 놓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눈으로도 프랑스의 눈으로도 일본의 눈으로도 찾지 못한 적을 대한민국이 우주에서 내려다보며 한 척 남김없이 잡아낸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서방 정찰기가 하늘에서 허둥대는 사이 한국의 위성은 우주 궤도에서 바다 위의 모든 거짓말을 벗겨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벙커 안의 참모들이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두 눈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주 대령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님, 군인은 적을 찾기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건 형제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는 보안 장치를 전술 콘솔에 연결하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곳 사우디 해안에 전진 배치해둔 해안 방어 유도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비궁이라는 이름의 시스템입니다. 비궁.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무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주 대령이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 수백 척의 고속정을 앞세워 서해안을 기습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왔습니다. 바다 위에 모깃대를 한 방에 쓸어버릴 무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한국의 기술진이 뼈를 깎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비궁입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유도 로켓을 동시에 쏟아내어 고속정의 엔진열을 끝까지 추적하고 박살냅니다. 발사하면 사수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로켓이 알아서 끝까지 쫓아가서 숨통을 끊으니까요. 말하자면 이란이 벌이고 있는 이 모깃대 전술을 한국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예상하고 대비해 온 셈이었습니다. 그 대비의 결정체가 비궁이었던 거죠. 그리고 윤석주 대령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비궁만이 아닙니다. 우리 합동연락단 소속 해상 특수작전 요원들이 이미 어둠 속에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성이 찍어준 드론 모함의 좌표를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가 왕세자 전하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열기에 그을린 그 얼굴 위로 천둥같이 묵직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형제의 바다를 더럽힌 대가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벙커 안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전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허락한다. 한국의 무기와 병력의 전면 작전 투입을 승인한다. 윤석주 대령의 손가락이 전술 콘솔의 통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안 방어 진지, 타격 개시, 수작전 조, 침투 돌입. 단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명령 속에 담긴 것은 곧 페르시아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대한민국의 분노였습니다. 명령이 떨어진 직후 벙커의 중앙 스크린이 사우디 서부 해안선 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바라보는 해안 절벽과 모래 언덕 사이사이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물론이고 우리 사우디군조차 존재를 몰랐던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 해안 방어 유도, 무기 비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이 우주에서 찍어내린 이란 무장 고속정들의 정밀 좌표가 실시간으로 비궁의 사격 통제 장치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천 척의 민간 선박 사이에서 정만 골라낸 그 좌표 하나하나가 곧 죽음의 주소가 될 참이었습니다. 타겟 좌표 사격 재원 입력 완료. 전 발사대 준비 상태. 현장 지휘관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벙커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전탄 발사. 그 순간 벙커 스크린 전체가 하얀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은폐되어 있던 비공 발사 차량들에서 70mm 유도 로켓 수십 발이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깜깜한 밤바다를 향해 붉은 꼬리를 그으며 날아오른 로켓들의 모습은 마치 성난벌떼가 둥지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로켓들은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다 수면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낮게 비행하다가 스스로 궤적을 꺾고 휘어지며 각자의 표적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위성이 찍어준 좌표를 향해, 그리고 저 고속정의 엔진이 뿜어내는 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달려갔습니다. 이란의 고속정들은 자기 머리 위로 사신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사우디 유조선 곁을 들쑤시며 기고만장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야비한 위장은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한국의 눈앞에서 이미 벗겨진 지 오래였지만 놈들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명중 5초 전 4, 3, 2, 1 타격. 스크린 속 바다 한가운데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이란의 고속정 한 척이 순식간에 주황빛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배가 폭발하며 치솟은 물기둥이 가라앉기도 전에 두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연쇄적으로 불꽃이 바다 위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만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터져나오는 폭발음. 사우디 유조선 곁에서 알짱거리며 으스대던 적의 고속정들이 비궁의 유도 로켓에 정통으로 맞고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고속정의 조종수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 누가 공격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무전기에 대고 비명만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미친 듯이 조타기를 꺾어 지그재그로 도주하려 했지만 비궁의 유도 로켓은 표적의 열원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도 로켓은 끝까지 뒤를 쫓아 정확히 엔진 위에서 터졌습니다. 미국의 포세이돈이 하늘에서 눈알만 굴리고 있을 때, 프랑스의 감시 레이더가 파도와 어선을 구분하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일본의 적외선 소자가 뜨거운 바다,
온도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의 비궁은 단 한 차례의 사격으로 수십 척의 적 고속정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벙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습니다. 소형 고속정이 전멸하자 궁지에 몰린 이란의 위장드론 모함 3척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위성화면 속에서 낡은 화물선으로 위장하고 있던 놈들의 갑판 덮개가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안에 벌집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던 자폭 드론. 수십 대가 일제히 프로펠러를 돌리며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보 참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적 드론 모함 갑판 개방. 1분 내로 수십 대가 공중에 뜹니다. 모두의 안색이 다시 하얗게 변하려던 순간 윤석주 대령은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놈들의 뇌를 이미 우리가 접수했으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륙을 위해 프로펠러를 요란하게 돌리던 적의 드론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뜨려던 녀석이 고도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옆으로 나동그라졌고 발사대 위의 녀석들은 서로 엉키고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녀석은 갑자기 엔진이 꺼지며 갑판 아래로 처박혔고 또 어떤 녀석은 방향을 정반대로 틀더니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단 한 대도 정상적으로 하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놈들의 드론은 자기네 모함 갑판 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윤석주 대령이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자전 체계가 개입한 겁니다. 놈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데 쓰는 통신 주파수와 위성 항법 신호를 저희 위성과 지상 통제소가 실시간으로 잡아내서 교란시켜 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놈들의 리모컨을 우리가 빼앗아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저 깡통들은 이제 날개가 달려 있어도 날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무기를 그 자리에서 바보로 만들어 버리다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파의 영역에서조차 대한민국은 이란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놈들의 모함 갑판 위는 자기들이 날리려던 드론끼리 부딪혀 터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란 병사들은 불을 끄느라 아비규환의 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일은 그 불길 속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칠흑의 바다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벙커 한쪽 구석에 따로 띄워진 특수 작전용 열화상 모니터. 그 화면 속에서 믿기 어려운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위장 드론 모함 중 가장 덩치가 큰 기암의 선미 쪽 수면 위로 검은 고무 보트 두 척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보트 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잠수복과 전술 장비로 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사우디 파견 합동연락단 해상팀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사우디 군과 합동 훈련을 하고 밤에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잠도 줄여가며 체력을 단련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숨을 쉴 때 기포조차 올라오지 않게 해주는 폐쇄형 호흡기가 물려 있었고 보트의 전기 모터는 파도 소리에 완전히 묻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완벽한 은밀 접근이었습니다. 적 모함에 다가간 요원들은 갈고리 달린 특수 로프를 소리 없이 갑판 난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10m가 넘는 가파른 철제 선체를 순식간에 기어 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장비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에서 경비병 한 명이라도 눈치챈다면 기관총 세례를 받고 바다에 수장될 수 있는 목숨을 건 침투였지만 그들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선 요원들은 화재 진압에 정신이 팔린 이란 병사들의 사각지대를 귀신같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계병이 지나가면 구조물 뒤에 녹아들었다가 찰나의 순간에 뒤에서 다가가 소리 없이 제압해버렸습니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았습니다. 타겟 알파, 통신실 확보 완료. 타겟 브라보, 주기관실 접근 중. 윤석주 대령의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보고는 너무나 담담해서 마치 훈련장에서 교신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원들은 드론 모함의 심장부인 주기관실과 통신 장비 구역에 특수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통째로 가라앉히면 불필요한 인명피해와 국제적 비난을 부를 수 있으니 배의 기동력과 통신 능력만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파괴를 준비한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섭도록 치밀하고 절제된 실력입니까? 폭약 설치 완료.
3분 뒤 기폭 퇴출합니다. 그 짧은 보고를 끝으로 요원들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줄기 바람처럼 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밧줄을 타고 바다로 뛰어든 검은 실루엣들이 파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란 병사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지옥의 시한장치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3분 뒤 묵직하고 둔탁한 폭발음이 바다 밑바닥을 울렸습니다. 드론 모함의 선미 수면 아래에서 섬광이 터지더니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스크류와 엔진, 통신 장비 핵심 노드가 정확하게 박살났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모함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짙은 검은 연기만 뿜어댔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바다 위의 거대한 고철 무덤으로 전락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척의 위장 모함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좌표를 찍고 전자전이 드론을 무력화하고 특수전 요원이 심장을 도려내는 완벽한 삼중주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비대칭 해상 전력의 핵심 네트워크가 단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위성, 유도 무기, 전자전, 특수부대가 연주한 완벽한 합주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벙커 안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승리, 너무도 완벽한 응징 앞에 모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미국 정찰기가 바다 위에서 헤매고 프랑스 레이더가 파도에 솟고 일본 저그해선 소자가 열기에 눈이 먼 그 바다에서 대한민국은 우주의 눈으로 적을 꿰뚫고 불의 화살로 적을 태우고 보이지 않는 전파로 적을 미치게 만들고 소리 없는 그림자로 적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란 외교부에서 아주 짧고 궁색한 공식 성명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하던 해상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외교적 수사로 교묘하게 포장하려 했지만 25년을 안보 일선에서 보낸 제 귀에는 단 한 줄로 번역되어 들렸습니다.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전파 속에서도 한국과 사우디 연합군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얼어붙었던 세계 경제가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페르시아만 입구에서 닻을 내리고 꼼짝 않던 초대형 유조선들이 다시 기적을 울리며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경제 동맥에 다시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영국의 한 권위 있는 군사 전문 매체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다. 우주의 위성 정보, 하늘의 방공망, 바다의 타격 무기, 전자전, 그리고 특수 부대의 침투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엮어낸 통합작전의 승리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짜여야 한다. 정보참모의 보고에 따르면 리츠칼튼에서 올드 패션들을 흔들던 미국의 캠벨, 와인잔을 기울이던 프랑스의 뒤발, 정중한 가시의 일본 나카무라, 이 세 사람은 이란의 철수 성명이 나오자마자 리야드에서 짐을 쌓아 도망치듯 출국했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자국산 해상 초계기가 바다 위에서 눈먼 장님 소리를 들은 마당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겠지요. 입으로만 세계 최고를 떠들던 자들이 말없이 모래바람을 삼키며 실력으로 증명해낸 진짜 강자 앞에서 꼬리를 말고 물러난 겁니다. 참으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남긴 진짜 감동은 폭탄이 터지는 전장 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투가 끝나고 난 뒤 텅 빈 모래사장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공습 첫날 밤 천궁 체계에 의해 요격된 이란 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 리야드 북쪽의 민간 해안 마을을 직접 시찰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그곳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고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모래성을 쌓으며 뛰어노는 조용한 공공해변이었습니다. 저는 전하를 호위하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로는 사우디 군의 사후 처리 부대가 이미 해변을 정리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순간 저와 왕세자 전하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볕 아래 아지랑이가 일렁이는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 우리 사우디 군인이 아닌 짙은 한국군 위장복 위에
무거운 방호 장비까지 껴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연락단 소속 병사들과 그들과 함께 파견 나와 있던 한국군 공병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고요. 한 손에는 금속 탐지기를,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집게를 들고 넓은 백사장을 말 그대로 한 뼘 한 뼘 기어다니듯 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하늘에서 천궁 체계가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 냈을 때 대기권에서 타다 남은 손톱만 한 날카로운 금속 파편들이 혹시라도 모래 속에 박혀 있을까봐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수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군복이 검게 변해 있었고 방호 장비의 열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고 집요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현장을 지휘하던 한국군 장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전투는 며칠 전에 끝났고 이건 우리 사우디 쪽에서 민간 인력을 불러 처리해도 되는 단순 잔해 수거 작업 아닙니까? 당신들은 어젯밤에 적의 군함 심장부를 폭파시킨 특수 전력인데 왜 이 땡볕에 남의 나라 모래밭을 뒤지고 있는 겁니까? 얼굴이 검게 그을린 그 한국군 장교가 소매로 땀을 훔치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전투는 끝났을지 몰라도 군인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파편은 저희가 쏜 요격 미사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만약 저희가 돌아간 뒤에 이 해변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사우디의 어린아이가 모래 속에 박힌 쇠 조각에 발바닥이라도 베인다면 그건 적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 것만큼이나 저희에게는 지옥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적에게는 지옥을 선물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웃의 아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이 해변이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안전해질 때까지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뒤에서 그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계시던 왕세자 전하의 반응은 저보다 더했습니다. 중동의 절대 권력자로서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전하께서 뜨거운 모래사장 위에 털썩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병사들이 주워 모은 작고 날카로운 쇠조각들이 담긴 수거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이시여, 세상의 어느 나라 군대가 피 흘려 남의 나라를 지켜준 것도 모자라 그 나라 아이들의 연약한 발바닥이 다칠까봐 이 볕 아래 쓰레기까지 치워준단 말인가. 전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었고 프랑스는 훈장을 내달라 했고 일본은 교만한 미소를 남기고 갔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한국은 우리에게 피와 땀과 진심을 남겨주었다. 전하께서 고개를 드시어 수거함 너머로 땀 흘리며 작업 중인 한국 병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등을 맡길 수 있는 진짜 형제를 얻은 것이다. 전하의 그 눈물 섞인 음성이 해변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우디 경호원들과 수행원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한국군 장교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적의 군함을 폭파하는 차가운 살인 병기, 낮에는 아이들을 위해 볕 아래 모래밭에 파편을 줍는 따뜻한 수호자, 강한 차 앞에서는 한없이 잔혹하지만 약한 차 앞에서는 자기 것을 전부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국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세계를 뒤흔드는 진짜 이유는 쇠덩어리를 잘 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가슴에 홍익인간이라는 거룩한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 파이살 알라시드로서 제 남은 생애와 명예를 전부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듯 만약 대한민국의 위기가 닥치는 날이 온다면 우리 역시 주저없이 이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형제의 등 뒤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셈법이 아닙니다. 모래바람과 화약 연기 속에서 피어난 피보다 진한 전우회이자 영원한 혈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 파이살 알라시드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요격 성공률 100%, 적 고속정 수십 척 전멸, 위장드론 모함 3척 완전 무력화,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이 수천억을 받아가고도 해내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하룻밤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왕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청구서가 아니라 진심을 남겨준 유일한 나라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섭씨 50도의 모래 폭풍 속에서 입술이 갈라지며 피를 흘리던 그 엔지니어를 검증 안 된 아시아 무기라고 코웃음 치던 세계를 상대로 묵묵히 레이더를 조율하던 그 손을 전투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발바닥을 위해 볕 아래 파편을 줍던 그 등을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혈맹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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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